물질과 전자기장인데 전자기장에 대해서도 배워봤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앞부분에서 잠깐 다뤄봤어. 이번에 할 건 뭐냐면 신소재야. 신소재가 뭐야? 새로운 물질이지. 새로운 물질들을 우리는 연구를 해서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물질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건 신소재야.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제 앞으로 찾아나가야 할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란 말이야. 신소재를 할 건데 교과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초전도체야. 초전도체. 사실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자성을 띤 물질에 대해서 할 때도 반자성체에 대해서 하면서 초전도체 얘기 잠깐 나왔어. 그리고 초전도체라는 건 사실 뭐랄까 생소하진 않아. 하지만 어쨌건 아직 많은 개발이 완전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아직 실용화되지 못했고 그래서 신소재로서 한번 다뤄볼 거야. 초전도체. 혹시 드래곤볼 봤니? 드래곤볼을 몰라? 중학생들도 알던데. 드래곤볼에 보면 그 손오공이 그래 안 봤구나.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뭔가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 막 마술 같은 걸 부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초능력자라고 하지. 초능력자. 거기에서 초인 할 때 초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초는 뭐냐? 슈퍼의 의미야. 오케이? 슈퍼의 의미다. 그럼 전도체. 전도체 앞에 초가 붙게 되면 뭔가 전기 전도성이 엄청 뛰어난 거야. 엄청 뛰어난 거야. 슈퍼인 애들.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난 애들을 초전도체라고 말해. 전기 전도성이 뭐야? 전류가 잘 흐르는 애들이지. 맞니? 전류가 잘 흐른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저항이 클까 작을까? 작다. 매우 작아. 저항이 0이야. 저항이 0인 애들. 이런 애들을 초전도체라고 한다.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초전도체 하면 이제 처음으로 다룰 게 뭐냐면 임계 온도야. 임계점이라는 게 뭔지 아니? 어느 한계선을 말하지. 어느 한계선. 초전도체라는 애들이 항상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높거나 저항이 0인 애들은 아니야. 어떤 애들이냐면 특정한 온도에서 이제 저항이 0이 되는 애들이야. 오케이? 특정한 온도에서 특정한 온도 밑으로 가면서 저항이 0이 되는 애들. 그래서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뭐냐면 Y축이 저항, X축이 온도. 자, 이런 그래프를 한번 알아볼 건데 초전도체는 어떤 애들이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항이 점점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볼까? 저항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이야. 내려가다가 어떤 임계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걸 이제 TC라고 표현해볼게. 온도를 T라고 쓰는 거 알지? 자, 어떤 특정한 온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 이렇게 0으로 수렴을 해버려. 이런 애들을 초전도체라고 해. 항상 저항이 0인 애들이 아니라 특정한 온도 밑으로 내려갈 때 이런 초전도체의 성질을 보인다. 과거 언제냐면 1911년이야. 1911년에 네덜란드 과학자인 오너스라는 사람이 이런 현상을 발견했어. 초전도체에 대한 현상을 발견했어. 그 당시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초전도체는 어떤 임계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었냐면 77켈빈 이하에서 이런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다. 77켈빈. 0켈빈이 혹시 몇 도인지 아니? 마이너스 273도.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73.15도야. 그래서 1도만큼 올라가면 1켈빈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건 영하 거의 영하 190 몇 도겠지? 190 몇 도 이하가 되면 이런 초전도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어.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발견을 하고 말하기를 77켈빈 이상에서는 이런 초전도 현상이 이론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언제? 1987년에 추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77켈빈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을 발견을 했어. 놀라운 거야. 77켈빈 이하냐 이상에서 발견이 되느냐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왜냐면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몇 도쯤 되니? 평균적으로 평균 기온이
뭐 20 몇 도쯤 되겠지. 그러면 그 온도에서도 뭔가 초전도 현상을 보이면 우리가 실생활에 잘 쓸 수 있어 없어? 잘 쓸 수 있겠지. 극저온을 만든다는 건 쉬워 어려워? 영하 190 몇 도, 영하 200도 만든다는 건 어렵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거의 20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매우 꽤나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오너스에 따르면 77 켈빈 이하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가슴이 아프잖아. 근데 이 추라는 사람은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추라는 사람 이후에 현재에는 더 높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뭐 일어나는 물질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소재인 거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더 해볼게. 뭐냐면 이제 임계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저항이 어떻게 해서 0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서 반자성체의 성질을 띠게 되는가. 반자성체의 성질을 띠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반자성체. 그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얘기하면서 기억나니?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반대극을 만들어서 뜨게 되는 거. 같은 극을 만들어서 뜨게 되는 거. 맞니? 그게 초전도체인데 걔가 어떠한 뭐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그런 반자성체 성격을 띠게 되는가. 이런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 마이스너 효과. 마이스너 효과가 뭐냐면 온도가 임계온도 이하에서 나타나는 반자성체 현상을 얘기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높을 때에는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 외부 자기장을 초전도체가 다 통과시켜 그대로 통과시킨단 말이야.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 오케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전도체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온도가 어디 이하가 되면 TC를 뭐라고 했지? 임계온도. 임계온도 이하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표면에 전류를 생성해. 예를 들어서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걸어주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려면 어느 쪽으로 전류를 흘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표면에 유도가 됩니다. 이해가니?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 맞니?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외부에서 걸어주는 자기장이 상쇄를 일으키게 된단 말이야. 상쇄를 일으키게 돼서 이 초전도체를 통과하는 외부 자기장이 내부 자기장과 상쇄가 돼서 여기 초전도체 안에 자기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이 0이 되게 된다고. 내부 자기장이. 이해가 가니? 임계온도 이상에서는 외부 자기장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면 임계온도 이하가 되게 되면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표면에 전류가 유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게 여기 자기장이 0이 돼버린다. 초전도체 내부가. 그러면 반대극을 띠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반자성체의 성질을 보이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원리에 따라서 얘가 초전도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하나만 더. 이 초전도체를 대체 어디에 활용하는가? 그걸 한번 보자. 활용. 간단하게만 다뤄볼게. 활용. 초전도체는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초전도체. 뭔가 자석의 성질을 띠니까. 맞니? 자석의 성질을 띠니까 초전도 자석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것이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겠지. 반자성체의 성질을 이용한 거니까.
초전도 자석을 만드는 데 이용할 것이고 너희는 대전 엑스포 시대에 뭐 살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생이지? 96년. 96년. 대전 엑스포가 93년도일 거야. 그때 한창 막 그 과학적으로 뭔가 엑스포를 벌렸거든. 그때 우리가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부상 열차. 자기부상 열차가 뭔지 아니? 보통 기차, 열차는 어디에 떠다녀? 어디에 떠다니기는? 레일 위에서 이렇게 운행하지. 근데 이 자기부상 열차라는 건 뭐냐면 초전도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레일 위에 띄워버리는 거야. 띄워버리면 어떤 면에서 좋겠어? 그러니까 기차가 원래는 레일에 이렇게 딱 붙어서 갔다면 이제는 기차가 이렇게 떠서 가는 거지. 자기부상 열차. 부상했다는 거. 떠서 가면 어떤 면이 좋을까? 자, 힘 중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뭐라고 하니? 마찰. 마찰. 자, 떠 있다면 이 마찰이 어떻게 되겠어? 마찰이 줄어들겠지, 없어지겠지, 맞니?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크겠어, 적겠어? 적어요. 적겠지. 그런 의미에서 자기부상 열차는 뭔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 같은 데도 쓰이고 또 MRI가 뭐야? 병원 가면 있는 거지. 병원 가면 찍는 거 비싼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자기 공명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뭐 정확한 원리를 다 따지면 사실 이거는 대학교 과정으로도 되게 힘들고 나도 잘 몰라. 어쨌건 중요한 건 자기적인 성질을 공명을 통해서 뭔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알아보는 그런 의료기계야. 이 MRI가 만약에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하는데 자기적인 성질이 매우 뛰어난 초전도체를 이용한다면 좀 더 뭔가 자세하게 우리 몸을 더 살펴보곤 하지 않겠니? 맞니? 그래서 이런 MRI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송전선이라는 게 있어. 송전선이 뭔지는 대충 알 텐데. 자, 우리 밖에 나가면 저 참새들이 앉아 있는 데가 어디야? 전선. 전선이지. 그걸 이용해서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에 뭐를 공급해? 전기를 전기. 공급하잖아. 전기를 공급하는데 저 송전선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아니 어떤 물질로? 어떤 물질로 되어 있을까? 어떤 물질? 구리로 되어 있다. 구리로 되어 있다. 지금 현재는 구리로 쓰고 있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 제일 맞기 때문에 뭐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뭐 은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은으로 하면 저거 다 잘라 가버릴 거야. 은도 비싼 데다가 은이 더 좋긴 좋아.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리라는 걸 쓰고 있는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제로. 저항이 제로야. 그러면 잘 봐. 전선에서도 저항이 있으면 그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를 받으면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저항이 있다면 일어나겠지. 열이라던가 이런 걸로 발생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리도 저항이 없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손실되어서 우리 가정에 공급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초전도체,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은 저항이 0인 애를 송전선에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손실이 없겠지. 그러면 생성한 만큼 가정에 그대로 돌려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초전도체에 대한 활용이 매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 잘만 되면 우리가 뭐 에너지 문제라던가 이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게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유전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 영재는 벌써 잠이 와서 죽으려고 하는구나. 유전체. 이게 지난번에 어느 정도 살짝은 다뤘던 내용인데 그게 유전체인지 몰라서 그런 거야. 유전체에서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 유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말이 뭐냐면 유전율이라는 게 있어. 용어야, 유전율. 혹시 그거 기억나니? 그 정전기 유도 설명할 때 도체의 정전기 유도와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는 조금 다르다고 하면 맞나? 유전 분극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나뉜다거나 했던 거. 그게 유전 분극이야. 유전 분극. 그러니까 유전율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유전 분극이 얼만큼 일어나는가 그 정도를 말해주는 걸 유전율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잠깐 알아놓고 가. 알겠지? 유전 분극이. 즉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얼만큼 잘 이렇게 나뉘어지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유전율. 자, 그러면 이 유전체, 유전율 이런 말들을 왜 배우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 먼저 유전율에 대해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축전기. 그래서 축전기와 유전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볼게. 혹시 축전기가 뭔지 아니? 뭔지 알아? 배터리랑은 조금 다른 거야. 축전기도 뭐 사실 과거에 이제 전화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으려고 했어. 전화라는 거. 모아서 쓸 수는 없을까? 그러다 보니 라이덴 병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축전기까지 나왔는데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 전기를 모으는 장치야. 모은다. 모으는 장치. 다르게 말하면 전하를 모으는 장치야. 전하를 모으는 장치. 어떤 데 쓰이냐면 키보드 같은 데 쓰여. 키보드 같은 데 쓰인다거나 제일 알기 쉬운 게 뭐냐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어두울 때 뭐 터뜨려? 플래시 터뜨리지. 이런 게 전하를 모았다가 한 번에 방출시키면서 빛을 내는 거야. 이런 데 쓰이는 게 축전기다. 전하를 모으는 장치, 전기를 모으는 장치. 이 축전기와 뭔가 유전체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 축전기. 가장 기본적인 축전기 원래는 이런 거야. 전지 연결한 걸로 얘기해 줄게. 축전기는 이렇게 표시하거든. 전지랑 좀 다르지? 전지는 어떻게 표시해? 긴 거, 짧은 거. 긴 게 무슨 급? 플러스.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급이지? 자, 여기 전압이 걸리면. 자, 축전기는 어떤 거냐면 도체 두 개를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야. 서로 마주보게 한 이런 장치야. 이런 도체 두 개를 마주보게 한 다음에 전지를 연결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끊어져 있지만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려. 흐르면서 이쪽에는 뭐가? 플러스 전하가 모이게 돼.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모이게 돼. 이렇게 나중에 가득 모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진 않아. 어쨌건 이 상태, 전지를 연결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바로 플러스가 모이고 마이너스가 모이게 된다고. 전류가 흘러서 이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돼? 지금 전기가 만들어졌지? 형성됐어. 전하를 모았어. 이런 장치가 축전기야. 이걸 어디 이용한다고? 뭐 카메라 플래시 같은 데 이용한다는 얘기야. 전하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보내버리면. 회로는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이건 가장 간단한 회로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게 축전기인데 여기 저장되는 전하는 뭐 여기 플러스 Q, 여기 마이너스 Q가 저장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 얼만큼의 전하가 모이는지는 이 축전기가 어떠한 상태인가 또는 이 전압이 크기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이 돼.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으면 많이 모을 수 있을수록 좋겠지. 여기 이 모여지는 전하의 양은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사실 이 공식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공식이 있어. 여기 모아지는 양, 뭐 플러스 Q, 마이너스 Q, 부호 빼고 Q가 얼만큼 모이는가.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걸어주는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 모이는 전하량이 커 작어? 크다는 얘기야. 비례한다는 얘기지. 맞니? 그 다음 여기 C라는 게 뭔지 알겠니? 모르겠지? 안 배웠으니까 모를 거야. 이건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얘는 뭐냐면 전기 용량이라고 해서 이 도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양이 결정이 돼. 전기 용량. 이 축전기의 성질이야. 축전기가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전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전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용한다. 뭐 이 전기 용량과 관계된 거는 이 도체 판 사이 간격이 좁은가 넓은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도체판의 면적이 넓은가 좁은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 용량도 커지고 그리고 간격은 좁으면 좁을수록 전기 용량이 커져. 어쨌건 이렇게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한다. 오케이? 지금 축전기에 대해서 내가 한 얘기는 매우 이상적인 얘기야. 어떤 얘기냐면 사실 봐봐. 내가 지금 도체판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다고 했지. 근데 이 사이가 진공일까? 실질적으로 진공은 아니야. 그지? 진공에 대해서 내가 말한 거야. 지금은.
지금 한 얘기는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진공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 공기가 있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것과는 조금은 달라져. 전기 용량이라던가 이런 값이 조금은 달라져. 오케이? 공기가 있느냐? 공기 말고 다른 물질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다른 유전체, 어떤 유전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한 이 전기 용량은 조금 달라진다. 만약에 자, 공기가 있으면 공기도 결국에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유전 분극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공기도 핵과 전자를 가지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맞니? 그럼 봐. 여기에 공기가 있어. 이상적이 아닌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에 뭐가 일어나? 유전 분극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유전 분극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모이는 전하량이 달라져. 다시 말해서 유전 분극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이 C값에 영향을 끼쳐. C값이 커지면 Q값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이해가니?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 축전기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공기는 뭐 우리가 원치 않아도 뭐 들어가는 거고 뭔가 우리가 그럼 더 많은 Q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새로운 물질, 뭐 다른 유전체, 유전율이 좋은 물질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겠지. 맞니? 그럼 다른 물질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모이는 전하가 어떻게 된다고?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전하가 어떻게 돼? 더 많은 전하가 모이겠지. 맞니? 무엇이 바뀌어서? 전기 용량이 바뀌어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 극판 사이의 간격이라던가 또는 뭐 면적이라던가 이것만 따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축전기라는 거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전기 용량은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전하를 모으는데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유전체에 관계된 내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칠판이 작네. 정리를 잠깐 해보면 자 실질적으로 축전기 사이는 뭐라고 해야 되냐 물질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다른 물질을 넣으면 유전 분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유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축전기 사이에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전기 용량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커져 작아져? 커지고 전기 용량이 커지게 되면 전하량이 모이는 전하량이 어떻게 돼? 커져요. 커지지. 이런 데 이용을 한다는 거야. 전하량이 커지게 된다. 이런 데 유전체를 사용한다는 거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강유전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게. 유전체 중에서도 강이라는 게 붙었어. 혹시 반자성체, 강자성체, 상자성체 할 때 생각나니? 강이 붙으면 어떤 의미였어? 뭔가 그 자기도 성질을 띠는 정도가 큰 애들이었지. 맞니? 강자성체 생각나니? 그거랑 똑같아. 강유전체라고 하면 유전율이 어떻다는 거야? 강하다. 강한 애들이지. 유전율이 강한 애들이야. 유전율이 강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전하량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지. 이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전기 용량이 커지고 전기 용량이 커지면 전하량이 커지니까 즉 저장 용량이 어떻게 되겠어? 저장 효율이 높아져 낮아져? 저장 효율이 유전체에 넣어주면 자 유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Q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저장 효율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아요. 높은 거지. 높은 저장 효율을 보인다. 그리고 강자성체 할 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는 애들이었지. 맞니?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는데 자기적 성질이 정렬되는데 얘도 똑같아.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없애주면 어떻게 됐어?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없애줘도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던 거 혹시 생각나니?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다가 없애면 그대로 다시
막 자화 방향이 막 지멋대로였는데 강자성체의 특징은 뭐였냐면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그 상태를 유지하더라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 강유전체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뭐 유전 방향이 결정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근데 외부 전기장을 없애도 어떻게 된다? 유전 분급을 유지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뉘어 안 나뉘어? 외부 자기장이래 자꾸.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뉘지. 근데 이 외부 전기장을 없애주는 거야. 그래도 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뉜 상태로 계속 있다는 거야. 이해가니? 이게 강유전체다. 그럼 분급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전원 공급을 전기장을 걸어준다는 거는 전지를 연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전원 공급을 차단해도 전원을 꺼버려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분급을 유지한다는 건 기억을 한다는 거지. 그 상태를 맞니?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전원 공급을 차단하더라도 이걸 없애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야. 유지를 한다고. 전원을 꺼버려도 기억을 해. 기억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저장 매체에 사용하는 거야. 저장 매체.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초소형 매우 작은 컴퓨터, 초소형 컴퓨터 메모리 소자로 사용하기도 한대. 정말 더 자세한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준을 충분히 벗어난다. 그냥 이 정도만이야. 우리가 이걸 너무 잘할 것 같으면 사실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겠지? 박사과정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도는 그냥 이 정도야. 자, 유전체라는 게 있고 유전체는 뭐 축전기에 뭐 이렇게 넣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저장 용량을 크게 해준다. 저장 용량을 크게 해줘서 저장하는 전하량을 키워준다. 오케이? 뭐 이런 성질이 있고 강유전체의 경우에는 외부 전기장을 없애줘도 분급을 유지하게 되고 즉 기억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원 장치를 없애줘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저장 매체로 사용을 하는데 초소형 메모리 소자로 사용을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한 게 뭐야? 초전도체랑 뭐? 유전체에 대해서 한 거야. 마지막, 신소재 마지막이다. 신소재 마지막으로. 오늘 말이 좀 빠른가? 원래 빨랐지? 항상 쫓기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액정이다. 액정 영어로 혹시 아니? 니네 LCD는 들어봤니? LCD 할 때 그게 뭐냐면 이 액정을 이용하는 거야. LCD 모니터 이러는 게. 옛날에 혹시 CRT 모니터 쓸 때 니네 그 세대니? 아니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TV가 막 이만한 거 있잖아. 이만한 거. 이래가지고 이게 CRT 모니터거든. 우리는 근데 요새 어때? TV가 전부 다 얇지? 뭔가 이런 LCD, 요새는 뭐 또 LED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한다만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뭐냐면 액정이다. 액정을 이용해서 LCD 모니터가 나오는 거야. 액정. 얘는 뭐냐면 리퀴드인데 리퀴드 크리스탈. 혹시 리퀴드가 뭔지 아니? 액체. 안 해? 그래 뭐 화학 시간에 배웠지. 뭐 액체 옆에다가 L 쓰고 뭐 기체 옆에다가 G 쓰고 기억 안 나니? 관로 해가지고 가스 뭐 리퀴드 미안하다 뭐 솔리드 모르는구나. 얘는 뭐냐면 액체의 의미야. 액체. 크리스탈은 뭘까? 결정이야. 액체 결정. 즉 액정이라는 물질은 조금 특이한 물질이다. 액체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정을 가지고 있는 애들. 즉 뭐 액체와 고체 중간 상태인 애야.
중간 상태인 애들이다.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액정이라고 해. 얘네는 특징이 있어. 특징이 있어. 어떤 거냐면 전압 알지? 전압을 걸어주느냐 걸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열이 달라져. 액정이라는 물체가 뭔가 이 액정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막 길다랗게 생겼어. 길다랗게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이 액정이라는 물체가 전압을 걸어주느냐 또는 전압을 걸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뭔가 상태가 좀 바뀌어. 정렬되는 배열이 바뀌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액정에다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얘네는 특정 방향으로 정렬을 해.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제멋대로 배열하는 애들이야. 이런 특징이 있어. 오케이? 액정이라는 애들은. 그러면 액정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특징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신소재니까 이런 신소재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아볼 거니까. 액정이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기억해두고 잠깐 하나 더 편광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편광. 이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쓰는 거거든. 편광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라는 게 파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빛은 파동이다. 다음 시간에는 파동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겠지만 어쨌건 빛이라는 애는 파동이야. 무엇과 무엇이 진동하는지 혹시 아니? 그냥 얘기만 해줄게. 전기장. 우리 배운 전기장이지. 전기장이라는 애랑 자기장이라는 애가 진동을 하는 애들이야. 진동을 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빛이야. 전자기파야. 오케이? 근데 얘네가 진동하는 방향이 딱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만 정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처음에 그냥 빛 그 상태 그대로로 봤을 때는 얘네는 여기 이쪽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오케이? 전기장이 진동을 하는데 또는 뭐 자기장이 진동을 하는데 얘네는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애들이야. 근데 자, 그 중에서도 가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진동하는데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것만 뽑아서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편광이야. 즉 편광은 뭐냐면 빛을 거르는 거야. 어떻게 거르느냐? 편광판이라는 물질이 있어. 편광판이라는 물질. 이런 편광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걸 뿐이야. 편광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빛이 이 편광판을 투과하게 되면 편광판과 나란한 이 축과 나란한 방향의 전기장만 나와. 오케이? 이런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나온다는 거야. 즉 수직한 방향으로의 진동하는 빛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와. 걸러내는 거야. 이게 뭐냐면 편광이야.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 편광판을 투과하게 되면 빛의 세기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빛의 세기는. 수직 성분은 다 없애거든. 잘 봐. 여기에서도 수직한 성분, 수평한 성분이 있었어. 얘도 나눠보면 위로도 있고 옆으로도 있지. 얘도 나눠보면 밑으로도 있고 옆으로도 있지. 그러면 위랑 밑으로 작용하는 건 다 걸러내고 옆으로 작용하는 건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절반만 통과한다는 얘기야. 빛의 세기가. 이렇게 되는 걸 편광이라고 해.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걸러내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만약에 이 편광판 자 이렇게 통과한 빛을 얘랑 똑같은 방향의 편광판에 다시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걸러질까 안 걸러질까? 안 걸러질 거야. 그냥 그대로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얘랑 90도를 이루는 편광판에 다시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못해요. 투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지. 그래서 빛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편광판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저 형광등 같은 걸 보는데 이렇게 보면 뭔가 선글라스 낀 것처럼 빛이 약하게 보여. 절반 줄어드니까 세기가. 근데 얘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겹쳐서 보면
그냥 똑같아. 한 장 볼 때나 두 장으로 볼 때나 똑같은데 하나를 이렇게 90도로 딱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안 보여. 어두워져. 혹시 과학 시간에 본 적 있니? 못 봤구나.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빛을 차단하는 애들이야. 어쨌건 이렇게 수직으로 놔두게 되면 빛이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런 평광의 성질과 이런 액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생활에 쓰고 있다. 생활에 쓰고 있다.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신소재에 대해서 끝나는 거야. 뭐? 생활에 쓰는 게 뭐냐? LCD라는 거야. LCD. LCD. 우리 뭐 TV 같은 거 쓰는 게 LCD 아니야. 요새는 뭐 돈만 더 있으면 더 좋은 것도 쓰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LCD가 이 액정을 이용하고 평광을 이용하는 거야. 어떤 원리인가? 자, LCD 안에는 자세히 보면 이런 평광판이 이렇게 수직으로 두 개가 있어. 오케이? 평광판이 수직으로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사이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런 액정이 있어. 오케이? 액정도 있어. 액정도 있어. 액정도 있어. 근데 잘 봐. 여기에 이 TV에다가 뭐를 전원을 공급해 주느냐 공급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액정은 어떻게 돼? 배열을 달리하지. 액정의 특징. 전압을 공급해 주면 어떻게 된다고? 특정 방향으로 정렬을 하고 전압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제멋대로 정렬을 한다고. 오케이? 그럼 봐봐. 전원을 공급해 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TV라는 것도 결국 빛이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러면 원래는 RGB라고 해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 이걸 이용하는 건데 지금 분필 색깔이 몇 개 없으니까 그냥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빛을 넣어준단 말이야. 오케이? 빛을 넣어줘. 빛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자, 전압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액정이 배열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전압이 걸린 경우에는 액정이 배열을 어떻게? 제멋대로 해? 아니면 특정한 방향으로 정렬을 해? 여기에 있던 여기 액정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된다. 정렬을 하게 되면 이 빛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 배열을 따라서 쭉 내려와. 그럼 봐봐. 평광판 두 개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이 빛이 여기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와요. 못 나오겠지? 특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빛이 휘어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서 온 빛은 그대로 액정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평광판에 의해서 차단이 돼버려. 그러면 빛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빛이 못 나오지? 근데 전원을 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야. 똑같은데 전원을 꺼버리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액정들이 어떻게 돼? 제 멋대로 배열을 한다고 했지.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배열을 해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똑같이 들어와. 맞아? 똑같이 들어와. 파란 빛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와. 레드, 그린, 블루인데 원래 들어오는데 액정이 휘어져 버리니까 이 액정을 따라서 빛도 어떻게 돼? 꺾여버리는 거야. 휘어지는 거야. 휘어진다고. 예로 들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이렇게 휘어진다고, 진동 방향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휘어져서 이렇게 이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게 돼버려. 얘가 휘어지면 이 평광판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휘어지게 돼서 이렇게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게 돼버려. 또 이 빛도 휘어져서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게 돼버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빛이 통과할 수 있어 없어? 통과할 수 있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LCD라는 거야. 액정이 전원을 공급해주면 또는 전원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배열을 달리한다는 성질을 이용하고 또 평광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빛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LCD 모니터 뭐 이런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럼 얘의 장점이 뭘까? LCD의 장점. 장점은 뭐? 전력 소비를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적게 하니까 장점이라고 얘기했겠지. 전력 소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전에 쓰던 모니터는 무슨 모니터라고 했을까? TV 막 이만한 거. TV 막 이만한 거 있지. 이런 거에서 어떤 거 써? 뭐 이런 거 쓰지. 맞아?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 CRT 모니터와 LCD. 얘는 두꺼워 안 두꺼워? 꺼요. 얘는 얇지. 즉 얇게 만들 수 있어. 즉 휴대성이 좋아졌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장점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신소재에 대해서 뭐뭐뭐 알아봤지? 초전도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유전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액정에 대해서 알아본 거야. 뭐 그냥 이게 교과서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정도야. 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걸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진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2단원이 마무리 지어진 거야. 그럼 앞으로 남은 단원이 몇 개야? 3단원과 4단원이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건 뭐냐면 3단원이야. 3단원은 이제 뭐 정보와 관계된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 빛, 소리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 뭐 센서 이런 것도 나오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다음 시간에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파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